대만 섬을 포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범 케이스 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금문도 섬을 이제 점령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대만 섬 앞에 마조도라는 하여튼 뭐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그 다음에 침공하지 않을까. 근데 27년도를 넘어가면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또 강화되고 있고 또 방위비 인상 압박도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이 국방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먼저 정부하고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 군사 무기 정책은 바뀌는 게 없고 트럼프의 군사적인 측면 어디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됐을까? 그 생각이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레이건이라고 그랬어요. 레이건. 왜냐하면은 이 집무실에 옆에 레이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저 사람한테 모티브를 다 얻었구나. 군사 쪽은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의 그 81년부터의 군사 무기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게 그 당시 레이건 시절 때는 뭐 소련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국을 나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제압을 하겠다. 군사력을. 그리고 당장 대만은 못 들어가게 하겠다. 정권의 어떤 성향 상관없이 무기체계 사는 거,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공격 잠수함이에요. 뭐 항공모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전투기 사는 거 다 그대로 지금 저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특별한 그 이거를 못하겠다, 제거하겠다, 그 무기를 사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뭐 재원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돈을 이제 카팅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다 미국의 민주당 그 스타일의 그 관련된 인건비를 뭐 지불하냐? 그거 하지 마. 다 돈 모아서 지출을 줄여. 가뜩이나 지금 적자인데 미국의 그 세법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기를 더 사기 위해서 기존의 방산업체 우리가 말하는 뭐 럭키드 마틴, 보잉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회사가 바뀌잖아요. 결국 보잉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아주 가장 중요한 방산업체이자 여객기 제작업체. 그래서 또 그런 기조는 미국의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가요. 특별히 뭐가 이렇게 격변을 일으킨다? 그거는 아니고 그냥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의 무기 정책, 획득 정책을 배치하는 것도. 그리고 먼저 정부에서 이제 기획된 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든지 뭐 아니면 순항 미사일, 지상 발사 이거 다 지금 대량 배치해라. 오히려 먼저 정부에서 했던 거는 다 이어받겠다. 그 부분은 괜히 뭐 잡음을 안 내겠다. 그래서 뭐 감축하는 게 특별히 이렇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미국은 과거 중국이 2027년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은 그것도 불만인데 중국의 그 조선 특히 그 전투함 군함에 뭐 무슨 빵 찍듯이 풀빵 찍듯이 찍어낸다는 표현을 이제 과장되게 하는데 그동안 찍어낸 게 그 연안 전투함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만을 압도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해상자위대 그것을 일단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좀 규모가 작은 호위함이라든지 뭐 초기함은 뭐 그 사이 100척을 찍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100척. 그런데 그걸 보니까 미 해군 큰일 났다. 근데 그 미 해군 상대 용도의 성능을 가진 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한꺼번에 달겨들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또 미국은 공중에서 다 미사일로 다 미리 다 잡아가지고 때리니까 마치 2차 대전 전쟁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과장되게 보도된 거고 핵심인 미 해군의 그 태평양에 2개 함대가 있는데 3함대나 7함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력함 이지스 구축함 그 규모를 따라잡기에는 그 자체 하이급 클래스의 무기체계 배 함정을 따라잡기에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미국의 이지스급 그게 이제 알레이버크급이라 하는 이제 그 해당되는 함정의 성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055 형이 현재 실전 배치된 게 8척이에요. 근데 미 해군의 서태평양은 그 서태평양 함대는 뭐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0여 척이에요. 미 해군은 이지스함이. 그리고 거의 뭐 60% 이상 70% 가까이 다 태평양 함대 배속돼 있고 나머지는 뭐 대서양 함대 있고. 근데 뭐 대서양 함대 그쪽에는 이제 나토가 있기 때문에 나토의 또 함정들이 또 대신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력이 이제 이 태평양에 몰려 있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중국 해군이 이제서야 막 만들어서 막 배치하는데 이 규모나 이 무장 체계가 더 하이급이기 때문에 그 실증하고 뭐 테스트하고 하려면은 뭐 2030년 넘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그 숫자를 채우려면 현재 8척이 실전 배치돼 있으니까 3척은 지금 거의 완성이 이제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봤자 11척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류해도. 그래봤자 그 정도의 규모는 일본 요코스카 군항에 있는 7함대의 이지스 구축함 딱 규모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1대1 상대로 하기에는 더 만들어야 되고 더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 트럼프에서 저 경제 돈줄을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현재 다 배경에는 군사력 유지, 증강, 배치.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뭐 캐나다를 때려잡고 있다. 파나마를 때려잡고 있다. 이게 뭐 제국주의 뭐 아주 그 근본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측면을 보니까 캐나다 국방군, 통합군, 그게 합해진 군대니까 육해공, 러시아, 알래스카 쪽으로 오는 러시아 폭격기를 같이 막는 방공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라. 전투기 우리 그 스텔스 전투기 빨리 산다며, 빨리 사라.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경제를 이제 옥죄면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원래 중요한지 캐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알래스카 쪽으로는 러시아 폭격기 막아야 되고 그 위로는 북극이지 않습니까? 거긴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세해서 또 항로 개발한다고 막 배가 오니까 거기까지 전에는 중국이 안 그랬는데 거기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쇄빙선이 필요하잖아요. 쇄빙선 군함. 그래서 캐나다에 예전 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서 그 쇄빙선 군함을 일단 니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라, 배치해라. 일단 우리가 쇄빙선 전력까지는 좀 뭐 부족하고 신경 못 쓰니까 이게 연합전력이라고 이제 캐나다하고 그래서 기획이 돼서 뭐 6척을 만들기로 했는데 돈을 그 지출하는 거를 캐나다 정부가 시원찮게 해서 현재 3척 배치된다. 그거는 역할 분담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해줘 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화딱지나니까 그냥 들어 없는 거죠. 그냥 근본적부터 다 돈을 맨날 복지비만 쓴다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저쪽 뭐 서남아시아 뭐 중국에서는 이민자만 뭐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조에 뭐 군사적인 걸로 시작해서 다 그냥 갈아엎겠다고. 그 두 번째 파나마. 파나마는 뭐 그 옛날부터 미국이 건설했다는 게 다 나왔지만은 그쪽이 이제 태평양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7함대 일본 요코스카, 그다음에 3함대 캘리포니아 쪽에 샌디에고 그쪽에 와야 되잖아. 하와이 거쳐서. 그래도 이게 전세가 막 오락가락하면은 저쪽에 대서양함대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이 첫 번째예요. 근데 파나마도 이 중남미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뭐 착취됐다는 뭐 50년대 40년대 그 얘기 생각만 하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옛날 공화당 선배 대통령 뭐 부시 때 쳐들어가 89년대 쳐들어가서 그 뭐 다 잡아들였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그까짓 거 뭐 안 되면 여차하면 들어가겠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출발은 그 파나마 운하 때문에. 그다음 최근에 또 이제 뭐 언론 기사를 보시면은 멕시코만. 멕시코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앞에서 훈련한다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군사적인 것부터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다시 냉전 시절 때 80년대 레이건 시절 때처럼 하겠다.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근데 좀 더 거칠죠, 이 사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불만들이 많은 거고. 네. 중국이 그럼 실제 대만을 이제 침공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 뭐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뭐 세계 3차 대전 가능성도 나오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건너가겠죠, 양안을. 건너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포위 전술을 먼저 한다고 이제 구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또 이제 중국 국내 뭐 정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알려지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소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포위하는 것, 대만 섬을 포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범 케이스, 진짜 막 싸워야 되는.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시범 케이스의 전쟁을 짧게, 작게 금문도 섬을 이제 점령하는 거. 그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1949년대에는 거기서 아주 패퇴를 했어요. 중국군이 들어갔다가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완전히 피해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대만군이 화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력이 이제 상당히 뭐 발전했으니까 금문도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겁을 안 먹는다 하면은 자기들 입장을 안 바뀐다 하면은 그 대만 섬 앞에 마조도라는 하여튼 뭐 섬이 있어요. 가봤어요. 훈련할 때. 근데 그게 위치가 대만과 중국 본토가 있으면 한 요 정도 좀 애매하게 있더라고. 거기를 일단 해봐야잖아요.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그 본섬을 점령하기 전에 겁도 줘야 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 보는 거. 근데 작은 섬을 점령하기 더 좋잖아요. 큰 그 본섬보다는. 그래서 그쪽을 그 다음에 침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도 그 가서 보니까 그 대비 태세는 철저하게 돼 있는데 방어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실제 1단계 침공 할 수 있다. 당장 27년도에 전에 뭐가 있다면은. 근데 27년도를 넘어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중국판 이지사빈이든지 뭐 중국판 뭐 스텔스 전투기가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나고 그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자신감이 있어서 뭐 본섬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27년 전에 현재 25년이죠. 향후 3년은 이제 그런 좀 높은 그 위협, 지금보다 이제 볼 수 없는 위협 그렇게 시행을 할 텐데 이미 중국은 1996년도에 그 대만 앞바다에다 미사를 쏴봤어요. 막 그냥 막 겁주려고 막.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만 앞바다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 지룡이에요, 띠룡, 기룡이라고 하고 한문에 따라서 지룡이라도 하고 발음상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해군 부대가 다 주둔하고 있고 그 앞바다에다 미사를 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7함대, 3함대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가운데 이렇게 껴버린 거예요. 그 양안에 딱 끼니까 그 당시 미사일은 중국제 미사일은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항공모함 뭐 이렇게 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입을 하니까 이제 중단했어요. 96년도에 막 위협을 하다가 미사일 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멈추니까 중국 이제 지휘부, 소위 국방 쪽의 지휘부들이 야, 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항공모함 만들자. 막 스파이짓하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자료 다 뒤져내고 뭐 온갖 자료 다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막 전 세계 퍼져가지고 여행 다니는 핑계로 막 가서 주워오고 뭐 책 사오고 다 막 모아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은 거지. 그래서 2012년도에 항공모함이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게 대만에서 맞선다고 그거를 격침할 수 있는 뭐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또 공개를 해요. 같은 날. 그래서 유력과 우리나라 신문에 동시에 실려서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맨날 이제 뭐 중국군이 쳐들어간다. 그게 벌써 13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개적인 이제 시점은 이제 27년까지는 또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위협을 더 극심하게 더 세게 강하겠지만 실제 쳐들어갈 수 있는 거는 27년 이후로 전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작은 규모 아니면 아예 포위 그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이제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그럼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가.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지금의 트럼프가 들어서기 직전인 직후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제일의 이제 적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들어서자마자 1월 20일 날 들어서자마자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 나토 이제 빠질래. 네. 나토군에서 독일 주둔군이 제일 이제 규모가 큰데 미군이 뭐 3만여 명, 3만 8천 명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냥 다 빼가지고 미국 본토로 갈 줄 알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헝가리 밑으로 간다고 하고 가장 최신 뉴스는 또 폴란드도 후보지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재배치지.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하고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방비를 니들이 더 돈을 써라. 맨날 복지비에다가 무슨 문화에다가 뭐 외국 이상한 이민들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데 돈만 지출하고 그 출혈을 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거 그만하고 국방비 좀 써라.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딴짓거리 하지 마라. 고상한 척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우리 미국이 탄생된 배경이 그 옛날에 그렇게 다 건너고 쫓겨왔지만은 그게 이제 있는 거야. 근본적 역사적인 게. 제발 고상한 척하지 마라. 특히 이제 영국을 살짝 비켜놓고 이제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그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역사적 맨날 그 서로 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다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 과거 냉전 시절처럼 하루 아침에 그 군사력을 그렇게 복원하기는 어려워요. 하도 그동안 20년 동안 놀고 먹기 잘했기 때문에 그걸 재가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특히 독일은 자기 검열을 합니다. 히틀러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그 목이 프랑스한테 오는 건데. 프랑스는 원래 군사력이 오락가락하고 실제 미국한테 의존한 적이 많았고 그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실제 의존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아닌 것처럼 나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도 있고 66년대 나토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뭐 미국 입장에 트럼프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인 거 저와 비슷한 그 시대를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사태는 결국 언젠가 터질 것 같으니까 한반도. 여기도 주한미군이 뭐 28,000명 있는데 실제 주일미군의 모든 전력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이렇게 밑받침하는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그 기조가 바뀌죠. 이게 독자적으로 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 해봤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지상군 전력이 뭐 고정되게 배치된 게 아니에요. 순환 배치예요. 들어와서 뭐 9개월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부대 교체 계속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본격화됐죠. 2014년도인가. 그러면 이제 비용도 좀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끊는다는 거예요. 이 양안 사태 이제 대만 쪽에 주력하다 보면은 본토에서 파견되는 병력을 이제 스톱. 그러면 평택에 그 주둔지에 기존의 군무원이나 뭐 이런 기술 계통 사람들이 있어도 본토에 뭐 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뭐 빈 뭐 방들이 막 이제 뭐 지휘관들 그 자체가 저기 주한미군의 뭐 감축이다. 그다음에 뭐 딴 데로 전용한다. 그 한반도로 들어올 미군을 글로다 하면 되죠. 뭐 오키나와에 배치를 한다는 게 최전방에. 그걸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 순환 배치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평택 기지에 아파치 공격 헬기나 뭐 치누크 헬기라든지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일 미군 기지로 그냥 날아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요, 걔들이. 그 훈련을 끊임없이 했고 내가 다 봤고 제가 그냥 몇 시간이면 그냥 가요. 일본 뭐 후쿠오카에 가 있어요. 그냥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헬기조차도 장거리 비행 되니까. 그리고 전투기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F-16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을 폭격한다 하다 다 격추돼요. 스텔스 전투기 아닙니다. 구형화된 전투기 때문에 북한을 특화시켜 북한만 상대로. 근데 북한들하고 이제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이 주한미군은 뭐 지상군이나 뭐 항공전력이 그 옛날에 그 아들 부시 때 막 다 뺐거든요. 이라크로 막 일개 여단은 갑자기 빼서 우리 막 멘붕 빠지고 전쟁 난다 했는데 그때보다는 덜하죠. 근데 그 수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패트리어트 빼서 저기로 갔다 중동에 가서 배치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미사일, 천국 1, 2 지금 많이 배치했잖아. 너희들 더 만들어. 뭐 LSM도 만든다며 더 만들어. 우리는 이거 빼서 딴 데 써야 돼. 뭐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옛날보다 우리가 자체 무기가 많이 늘었으니까 아 뭐 그렇게 하시던지. 그러니까 20여 년 전보다는 좀 덜 좀 불안한 거죠. 우리가 K방산이 또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투기 F-16이 구형 전투기지만 어떤 또 능력으로 있냐면은 최근에 미공군에서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테스트를 했어요. 아, 물론 이제 우리 공군의 같은 F-16에도 이제 그 일부 부대가 그 능력은 있는데 미군은 또 그걸 안 해봤어요. 미 공군은 바다에 그 함정 잡는 걸 F-16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하프 미사일이라는 걸 최근 테스트 끝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오산 군산의 미군 그 전투기 F-16을 전쟁이 터지면은 일본 주둔으로 바로 옮겨요. 뭐 1시간이면 가니까 후쿠오카 이런데 거기서 도착하면은 테일 코드라고 있어요. 부대 소속 위에 그 자기 소속 뭐 OS 오산은 OS 뭐 군사는 뭐 8FW 이걸 다 지우고 주일미군 소속으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게 다 빠지는 거지. 뭐 양안 사태를 뭐 처음부터 우리 주한미군이 뭐 그냥 이름 그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국제 무기를 더 사라. 그게 결론. 미국제 무기를 뭐 지금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지금 39대 있는데 뭐 먼저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뭐 20대 더 산다고 뭐 미국한테 얘기했지만은 아예 그냥 뭐 한 40대를 더 사든지 더블로. 그다음에 뭐 해상 감시 초계기 포세이돈 빨리 더 발출하든지 지금 6대 받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더 사라. 그다음에 그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한 헬기 뭐 MH-60R 그거 지금 뭐 한 대씩 가고 있는데 추가 발주 빨리 쌓아놔자. 그런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물건을 더 사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뭐 방사청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 그게 지금 관세 때문에 반대급부를 또 줘야 되니까 그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대를 그런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 8월 지나면은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가면은 그게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 얘기 없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메꾸고 그다음에 양안 사태 개입은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그렇게 제한적으로 대응할지 그게 이제 끌려 들어간 일종의 상징적인 거는 될 수 있어요. 본격적이냐 제한적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요. 남북 군사력과 K방산의 경쟁력 그리고 양안 전쟁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